안녕하세요. 스마트 건설 교류의 집행부이사 정혜라입니다. 오늘은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알뜰시작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스타 건축가 유현준 건축가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뵙게 되어 무척 영광이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 유현준 건축사무소의 대표 건축가로 있는 유현준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셜록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유현준 건축가님이 JYP 통합 신사호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모든 공모전은 다 당선되면 기쁘죠. 그래서 기쁘고, 네. 특히 이번에 저희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말고 다른 3명의 그 건축가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헤더웨이과 유엔 스튜디오와 또 하나가 어디였더라? 자하디드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국제적으로知명도가 있는 건축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경합을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땄다는 게 가장 기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유현준 건축가님이 제안하신 밥상이라고 하는 그 컨셉이 오피스 공간에서는 굉장히 시대적인 상징적 건축물이면서 새로운 오피스 사업의 패러다임을 야기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장 염두하고 고민하셨던 부분, 컨셉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사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빌딩들하고는 좀 다르게 되게 많은 그 전체 회사의 직원들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건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옥들 보시면은 뭐 30층짜리 빌딩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회사 조직이 30등분이 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층간으로 사람들이 뭐 계단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의 사람들이 소통이 더 줄어드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사옥으로 이어질 때에는 서로 쳐다볼 수 있는 다른 층에 있는 사람하고도 시각적인 교류가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종을 두고서 도넛 형태로 같이 한옥의 중종 같이 삥 둘러서 서로 쳐다볼 수 있게 해주면은 내가 5층에 있어도 6층, 7층에 있는 다른 반대층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당에서 모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걸 밥상머리 사옥이라고 합니다. 뚜껑 둘러서 서로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서 사옥 설계에서 저희가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JYP 사옥은 프로그램이 정해진 상태에서 건물이 디자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들은 나중에 누가 들어와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플랫하게 큰 면적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특히 연예 기획사라고 하는 데는 녹음실도 있고 춤 연습실도 있고 뭐 각종 사무실도 있고, 춤 연습실만 하더라도 10명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5명이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막 춤도 보통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뛰고 막 엄청나게 덤블링하고 던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천정고도 높아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방들이 되게 세세하게 사이즈별로 다릅니다. 작은 거부터 중간 사이즈 큰 거, 아주 큰 거까지. 그래서 그러한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너무 두꺼워지면 문제가 돼요. 이게 뚱뚱해지게 되면은 가운데 먹방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채공과 통풍이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최소한의 적절한 폭을 가지고서 도넛 형태로 만드는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풀어나가시는 과정에서 가장 네.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게 방들이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주어졌었어요. 작은 방은 3m 곱하기 4m 정도의 방부터 시작을 해서 큰 거는 몇십 미터의 천정고도가 10몇 미터짜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가지도 넘는 종류의 그 방들을 이 안에 더 끼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동선도 복잡하고, 아티스트가 가는 동선 따르고 일반 사무직이 가는 동선이 따르고 팬들이 오는 동선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복잡한 그 관계와 방들끼리의 관계를 컨트롤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JYP 측에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거는 요구사항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고, 곡선의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클래식하면서도 뭐 모던해야 되고, 뭐 네이처가 있으면서도 되게 상반된 두 가지를 다, 뭐 심플하지만은 뭐 어렵군요. 감성을 받아들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들이 되게 복잡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다 수용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사실 재미는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푸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JYP 발주처로부터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을 이제 디자인에 담으시는데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이 JYP 통합 신사옥이 과감한 외부 공간 구성이랑 공면화 외피로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건물 디자인이 의도대로 구현될 때 설계만큼 준공이 될까가 좀 우려와 기대가 같이 있는데 건물 구현을 위해서 어떤 요소 기술을 적용하실 계획이실까요? 일단 저희는 원래 공모전 제출한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디자인 디벨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이디어를 건축주 쪽에서 좋아했고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서 아마 나중에 가서 공사비를 뽑아봐야겠지만 약간의 V를 통해서 디테일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은 크게는 바뀌는 것이 없이 다 유지가 되려고 합니다. 소방법 같은 것들이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면에서 약간의 디테일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가님의 그 의도대로 만들어진 건물이 네. 완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신사옥을 구현하실 때 다양한 하이테크 건축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트렌드는 뭐 AI 기술, BIM, 스마트 기술 적용 같은 게 많은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네. JYP 통합 신사옥에 어떤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다기보다는 JYP 측에서 요구사항도 그랬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건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채광과 통풍 같은 것들,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설비 시스템과 계획, 이게 나와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건물하고는 좀 다르게 창의적인 공간이 돼야 돼서 예를 들어서 공조할 때에도 따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덕트가 있다든지 다른 건물보다도 자연 통풍이 더 잘 되는 걸 한다든지 이제 공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을 이용해서 그때 만들어지는 열을 내부에 있는 에이트리움 정원에 공급을 해줘서 새로운 산소를 만들어내고 내부 정원에서 만들어내는 산소를 다시 다른 사무 공간으로 보내주고 뭐 이런 설비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 저희는 주로 약간 친환경적인 환경을 만드는 그러한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퍼포먼스 드라이븐 디자인이라고 네. 느껴지는데요. 네, 엔지니어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그 회사 소개를 저는 익히 알고 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사무실이요? 하는 일이요? 저희 사무실이 하는 일은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사이즈로는 뭐 엑스스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부터 시작해서 근생 건물, 그다음에 좀 큰 오피스 빌딩, 그러고 나서는 큰 단지 마스터 플랜 혹은 도시 설계, 것들이 되게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요. 아주 크게는 현대자동차 스마트시티라는 3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그 도시를 설계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30층 정도 규모의 오피스 빌딩, 7, 8층 정도의 근생 건물, 그리고 나서는 뭐 주택,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쇼핑몰도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건축 철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는 아주 작게는 길거리의 벤치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도시 설계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양한 사이트와 프로그램과 규모에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여쭤본다면 이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무엇을 보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제일 많이 보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제일 많이 보죠. 이 지원자들이 디자인 접근 방식이 우리하고 잘 맞는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가, 이걸 많이 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혹은 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건축이라는 거는 협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팀이 다시 재구성돼서 또 다른 사람이랑 또 팀을 이뤄서 일을 해야 되고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같이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콜라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돼서 신입사원으로 오시게 되면 되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 다른 동료들하고 얼마나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디자인의 스타일이 저희하고 안 맞으면 또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저희도 되게 헛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대한 없게끔 잘 고르려고 합니다. 직원을 선택할 때도.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그 가장 여태까지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일단 무엇일까요? 사실은 모든 다른 건축가들이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것들은 출가시킨 자식 같아가지고 내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끝난 프로젝트에 애정을 갖는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거가 항상 저희한테 제일 큰 관심사고 제일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 프로젝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거를 하나를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제가 건축주가 돼서 직접 지어봤던 제주도에 있는 홈이라는 프로젝트, 건축가로서 서비스를 해서 만드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계속 이제 내가 돈 들여서 들어가서 지어야 되는 거니까 좀 의미는 좀 색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의 모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셨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 건축가님께서 당선되신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국내 건축 디자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해외 건축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건축가들의 수준은 거의 이제 월드 클래스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디자인이 된 게 얼마나 실행이 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건축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축가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 리차드 마이어라는 건축가가 현대중공업인가 거기서 그 건축주가 돼서 만들어진 뭐 시마코 호텔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너무 높지만은 똑같은 건축가가 바로 옆에 소울 뮤지엄이라고 미술관을 지었는데 그거는 이제 관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나왔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해외에서 제가 공부를 하거나 설계사무소 해외에서 실무를 할 때도 보면은 한국 건축가들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학교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에서 항상 제일 인정받는 우수한 학생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졸업한 다음에 실무를 들어가면은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안 받쳐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거는 기회 자체를 많이 안 줬던 성향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주요 프로젝트들은 해외 건축가들한테 기회가 먼저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국내 건축가들한테는 별로 기회가 안 오는 경우도 많고. 올해 프리츠커상을 받은 그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그분도 프리츠커상을 받은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경기도에 지어진 주택으로, 집합주택으로 상을 받은 게 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외국 건축가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자국 건축가한테는 되게 까다롭게 군다.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기술로서는 그래도 건축주분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 아쉬운 게 이제 공사비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프로젝트가 시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나라의 시공 분야에 한국인들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젊은 친구들이 시공 분야에 많이 가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한테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보는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실질적인 설계비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거의 안 올랐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좀 현실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류현준 건축가님께서 앞장서서 그런 걸 네. 목소리를 내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의가 되었는데요. 류현준 건축가님의 향후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그다음에 설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가로서 과거에는 가지지 못했던 기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나이고 지금 맡은 프로젝트들을 최대한 월드 클래스의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거가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퀄리티 있는 좋은 건축을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년에서 10년 동안에 제가 완성하는 건물들로서 해외에서 좀 많이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역할은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건축가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많이 알릴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건축이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많이 얘기하려고 하고 이제는 건축가로서 작품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고도 싶지만은 제 소망은 한국 건축가가 해외에 진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 건축가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인 서울에서 활동하는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거는 되게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활동할 수 있는 건축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하는데 앞으로 10년은 제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울림이 있는 신념과 다짐이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터뷰 시간을 내주신 유현준 건축가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이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